자, 추론 통계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개념이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통 이제 T 검정 내지는 T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분석 코드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검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테스트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F 검정 내지는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분산 분석을 이제 영어로 말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어노바라고 불러요. 자, 이 가설 검정 기법이 가장 대표적인 추론 통계예요. 이게 모집단의 실제 값이 얼마가 된다 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표본의 정보를 사용해서 그게 맞나 틀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변수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내용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을 대표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시한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설 검정을 수행을 해요. 그룹이 3개 이상이라고 하면은 분산 분석으로 빠져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의학 쪽이에요. 임상실험할 때. 약 먹인 애들하고 안 먹인 애들 비교하는 거지.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써요. 마케팅 쪽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한편 그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요.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 사실 잘 안 하기는 해요. 근데 변수형 변수일 때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거를 수행합니다. 근데 범주형 변수까지 검정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뭐 하긴 하겠죠. 있으니까 공식이 있겠지. 자,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추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표본으로부터 미지의 모수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로 제시했었어야 되는 게 전부 이 추정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대부분 상관이 있다 내지는 상관없다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냥 아직까지는 안 배워서 그러겠거니 하고 그 부분에선 감점 안 했어요. 거의 다. 이 추정의 종류가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있는데요. 점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모수가 특정한 값일 거라고 대놓고 찍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30대 남자의 평균 월급은 무조건 300만 원일 거다 라고 딱 때려버리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평균, 중위수, 최빈값 같은 걸 쓰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30대 대한민국 30대 남성의 평균 월급은 대충 270에서 320만 원 사이일 것이다. 이게 좀 더 그럴싸하잖아. 그거를 구간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로 표현된 믿음의 정도 하에서 모수가 특정 구간에 있을 거라고 선언하는 거. 그래서 270에서 320만 원 사이의 확률이 9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는 거야. 아님 말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려면 항상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270에서 320만 원 사이일 확률이 95%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그러면 앞에 붙어야지. 뭐가 270에서 320인데. 그랬더니 이제 앞에 말이 붙여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30대 남성의 평균 월급이 이거일 거다. 그럼 그 앞에 또 붙어야 돼. 어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월급을 대충 한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월급이 22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사이로 나오더라. 이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요 정도 사이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먼저 주어져야 돼요. 이거 제시 안 하신 분들 여기는 감점 다 시게 했어요. 이거를 보는 게 기술 통계인데 다들 이걸 제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 이게 신뢰 수준이에요. 자, 500명의 월급을 조사했더니 이 범위 아니야.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요거야. 근데 다음번에 500명을 또 뽑아. 그때는 한 280에서 315만 원이 나왔어.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500명에 나온 요 값과 두 번째 500명에서 나온 요 값이 일치할 확률 95%. 이거를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이걸 찾아내는 게 T검정과 F검정이다. 자, 이거를 이제 톡 친 가설검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설검정의 절차는 일단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 따른 유의 수준을 잡습니다. 유의 수준은 신뢰 수준의 반대예요. 자, 일치할 확률이 95%라고 그랬죠. 그럼 틀릴 확률은 몇 %야? 그쵸? 그럼 유의 수준 5%예요. 내가 평균을 뽑았는데 틀릴 확률이 5%야. 아님 말고 나를 얘기할 수 있는 내 책임 소재가 5% 안에서는 그래도 틀려도 봐줄 거다. 라고 하는 게 유의 수준이에요. 이걸 토대로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산출을 하고요. 이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이 가설을 지각할지 채택할지를 판단을 해요. 자, 가설 검정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 표본, 관찰이나 조사 대상을 표본, 이건 많이 얘기했고요. 자, 이거 시험에 다 나와요. 진짜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나와. 자, 먼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뽑아내는 결론은 항상 y는 ax 플러스 b예요. 이때 이 x, 이 x가 우리는 함수에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함수 파라미터 설명할 때 조건값이라고 수족을 달았었죠. 값. 그쵸? 조건값이라고 수족을 달았었죠. 이 조건값을 설명변수. 통계학책에서는 설명변수라고 불러요. 아마 자격증책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독립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아,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개발자가 세팅하는 값이지. 아니, 하이퍼 파라미터 빼요, 일단. 자, 그래서 무엇이 네모에 주는 영향에서 무엇에 해당을 해요. 문장으로 풀면. 그래서 독립변수랑 설명변수라는 용어, 똑같은 용어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아까 머신러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개발자가 함수에 세팅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얘를 피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y에 해당하는 값.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론이죠. 결론값. 그러니까 무엇이 네모네모에 주는 영향에서 네모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반응 변수 내지는 종속 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얘기했었던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어떤 사실이었는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가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다른 말로 영가설이라고 부르고요. 공식으로는 H0라고 표기합니다. 이거 보면은 모든 책들이 첫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 일반적으로 맞다고 가정하는 가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 문장 받아들이는데 진짜 2년 넘게 걸렸어. 이 문장이 진짜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귀무가설은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에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다고 가정하는 가설, 이 문장은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밑에 요걸 하세요. 그냥 얘는 뭐가 없어. 맨날 없대. 차이가 없대. 영향이 없대. 연관성이 없대. 효과가 없대. 필요 없대. 얘는 맨날 뭐가 없는 애야. 그래서 문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설명 변수 X는 반응 변수 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코로나 치료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백신은 감기 예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관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냥 맨날 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귀무가설. 말 잘못했다. 귀무가설은 맨날 뭐가 없는 애예요. 대립가설은요. H1이라고 표기하는데 귀무가설을 뒤집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대립가설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분석가가 증명하고 싶다고 하는 가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귀무가설이건 대립가설이건 상관없어. 둘 중에 뭔지 알아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귀무가설을 뒤집으면 돼요. 설명 변수 X는 반응 변수 Y에 영향을 준다. 효과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거 문장 공식이 문장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통계학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머신러닝이건 뭐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회귀 분석이건 아니면은 그 분류 분석이건 간에 사실은 각각의 변수가 이걸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머신러닝에서 이거 안 따져. 이거 공부하는 애들. 제가 그 대학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겉멋만 들었다고.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바로 머신러닝 모델 때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모델 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맞는지 틀린지 변수가 적합한지부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분석 결과 자체가 신뢰가 안 가. 그게 요즘 머신러닝 열심히 파는 애들의 그 문제점이에요. 나 지금부터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김치찌개 끓이겠다고 해놓고서 김치 빼놓고 찌개 끓이는 애들이야. 자, 대체로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요, 전체 평균을 내가 알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모집단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야. 이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없다. 내지는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기려면은, 차이가 있는지, 평균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기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거예요. 분석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석 모형의 검증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야. 분석 개요 같은 거 적을 때도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나 생각을 밑받침하는 근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제시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논문 쓸 때 자기가 쓰는 문장은 40%가 안 돼. 나머지는 죄다 딴 데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 보고서 같은 거 이제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평소에 논문 좀 읽어봤구나, 안 읽어봤구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인용된 게 얼마나 잘 들어가 있냐, 없냐로 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자기 생각 적었는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면은, 거기서부터 안 봐, 그냥. 예, 그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글쓰기 수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논문 읽기가 싫으면 그 책이라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읽기 만만한 게 저거. 매년 요맘때쯤 되면 매년 나오는 책이 있어. 트렌드 코리아 2024 뭐 이런 책들 있죠. 그런 게 데이터 분석 결과 되게 잘 넣는 책들이거든. 그 모든 대학원인지 모르겠다. 제가 다녔던 학과는 항상 1학기 초에 꼭 교수 한 명은 그거 시키더라고. 그 요약 발표하는 거. 챕터 나눠서. 물론 졸업하고 나선 안 보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이 맞다거나 틀린 걸 증명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산정된 평균값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균값을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그 검정 통계량이 가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집단 A의 감기 발병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집단 B에 대한 감기 발병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아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뽑기를 했어. 그냥 이렇게 상품 뽑기를 했어. 그랬더니 100번을 뽑았더니 95번이 당첨됐어. 겁나 좋은 거지. 운 겁나 좋은 거죠, 그거. 자, 100명한테 코로나 백신을 맞췄어. 그랬더니 그 중에 5명이 죽었어. 부작용으로. 같은 비율인데. 똑같이 95%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우리나라는 뉴스에서 겁나 쌩 난리를 쳤었죠. 사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통계치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자들이 통계치로 보면은 저 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 근데 사람의 생명을 거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높았죠. 일반적인 통계조사에서는 그래서 신뢰 수준을 95%로 봐요. 100개를 뽑았을 때 당첨률을 95개만 봐. 근데 의학 쪽은 안 그래. 99%로 봐요. 그래서 100명한테 백신 맞췄더니 5명이 죽었으면 겁나 많이 죽은 거야. 1명이 죽으면 운이 없네. 100% 다 살 수는 없어. 만약에 저도 통계를 배우기 전이었다면은 백신 안 맞았을 것 같아. 몰랐으니까.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저 정도면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맞았어요. 2번 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바꿔 말해서 100개를 뽑았는데 정답을 맞출 확률이 95번이었어. 그럼 틀릴 확률 얼마? 5%였죠. 그 5%를 유의수준이라고 해요. 유의수준. 그래서 가설이 정해진 수치를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귀무가설이 오류라고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100명한테 백신을 맞췄을 때 몇 명이 죽어야 이 백신의 부작용이 무조건 있는 거다라고 판정할 거냐. 대부분의 의학은 한 명 죽으면은 이 백신 맞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때는 워낙 급하니까 이 비율을 확 끌어올린 거죠. 그냥 5명까지는 죽어도 맞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워낙 급하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꼭 백신이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기준은 아니었다. 근데 어디 사람 목숨이 그것만 갖고 판단할 일인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인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의학 쪽 분야가 통계 내기가 사실 의학 쪽이 통계 모형이 되게 단순해요. 진짜 의학 쪽은 통계 공식 말도 못하게 단순해. 근데 결과 뽑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얘네는 항상 99% 이상을 정확하게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데이터 만들어내는데 진짜 생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야. 그러니까 돈 많이 받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5%로 보는데요. 어디서 그러더라고. 일반적인 사회조사.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에서 어떤 경향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 있죠. 걔네들은 신뢰 수준을 65%까지 본대요. 진짜인지 아닌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에서 읽었어, 나도. 보통 이제 65% 정도, 일반적인 머신러닝 돌렸을 때 신뢰 수준 65%면 이 정도면 잘 나온 거구나 한데. 그거보다 더 관대한 분야가 스포츠. 60% 넘으면 좋다 한대요. 승률 예측했더니 60% 확률이래. 그러면 걔는 엄청난 거래. 보면은 뭐 틀려도 크게 영향 안 되는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백신을 100명한테 맞췄을 때 5명이 죽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라고 하는 거를 신뢰 수준 95%라고 한다고 하고, 그럼 유의 수준 몇 프로? 5%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꿔봅시다. 자, 신뢰 수준 95%면 유의 수준은 5%라 그랬죠? 이걸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신뢰 수준은 얼마야? 0.95죠. 유의 수준은 얼마야? 0.05죠. 5명이 죽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0.05보다 낮은 게 좋은 거야?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죠. 자, 이때 이 기준이 되는 0.05를 p-value라고 합니다. p-value. 0.05. 대부분 p-value라고 하면 거의 그냥 0.05라고 외우세요. 가끔 0.01 들이대는 애들 있다 그랬어. p-value 0.01 들이대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되게 기준 엄격하게 하는 거야. 자,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귀무가설이 어떤 거라 그랬지? 맨날 뭐가 없는 애라 그랬죠. 백신을 맞췄는데 효과가 없대.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 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효과가 있다라고 내가 우기려면, 효과가 있다라고 우기려면, 그러면 죽은 사람이 몇 명 밑으로 나와야 돼? 5명 밑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평균치가 0.05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평균치가 표본에서 실제로 관측된 통계치, 실제로 죽은 사람 수가 0.05, 즉 p-value랑 같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은 값이 나와야 내가 우길 수 있는 거죠. 효과 있다고 우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치가 p-value, 즉 0.05 미만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뒤집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효과 있다라고 우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p-value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양극한 정도 0에서 1 사이 수준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뒤집을 수 있는 기준을 0.05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p-value가 작을수록 정도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p-value 내가 정한 기준보다 작을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 효과가 없다는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p-value가 1인 거는 무조건 효과 없는 거야. p-value가 1이라는 말은 100명한테 백신을 맞췄는데 100명 다 죽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효과 없는 거죠. p-value가 1이라는 거는 유의 수준 100%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p-value야. 이게 p-value야. 얘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p-value야. 이거를 100명한테 맞췄는데 p-value를 100이라고 잡았어. 그럼 효과 없는 거지. 그럼 그냥 맹물 맞히는 거죠. 그렇죠? p-value가 0이라는 거는 100명한테 맞췄는데 100명이 다 살아.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효과 없다라는 말은 완전히 거부돼야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효과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좀 이해를 도우려고 목을 좀 되게 세게 썼더니 목이 좀 아프네.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좀 헷갈릴 거예요. 나만 헷갈려. 전 이거 되게 헷갈리게 공부했거든요. 좀 힘을 좀 많이 줬어. 자,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의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일 때 신뢰 수준은 0.95가 됩니다. 자, 기각력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 수준 A인 부분, 반대는 측특력. 근데 뭐 기각력, 측특력 용어는 몰라도 돼요. 유의 수준하고 신뢰 수준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백신을 100명한테 맞춰서 5명 정도 죽는 것까지 내가 봐주겠다. 라고 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진짜 딱 100명한테만 맞춰보고 결론을 내면 안 돼. 100명씩 한 10집단한테는 맞춰봐야 돼. 그러면 100명씩 이제 10집단한테 맞춰서 한쪽 집단에서는 2명 죽고, 이쪽 집단은 3명 죽고, 이쪽 집단은 한 6명 죽고, 이쪽 집단은 한 1명 죽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봐서 평균적으로 5% 안짝이니까 오케이 통과. 이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쪽 집단은 초등학생이고 한쪽 집단은 중학생이고 한쪽 집단은 고등학생이고 한쪽 집단은 60세 이상 노인들이야. 효과가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연령대라든지 체격 조건이 좀 비슷한 사람들한테 맞춰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즉 데이터들이 적당한 분포에 있어야 돼. 그래서 데이터는 가설검정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가설검정, 즉 평균값을 비교하는 게 가설검정이에요. 평균값을 비교할 때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제조건 첫 번째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수집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내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히스토그램 그릴 때 KDF로 같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거 나갔고 데이터가 요 가운데가 뽕긋한 모양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얘가 이 가운데가 뽕긋한 이 모양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평균을 검정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도 얘하고 얘가 얼추 봐서 비슷한 것 같으니까 오케이 통과. 사람이 감을 보고 눈으로 때리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수행하는데도 수학적 공식이 있어요. 샤피로 검정하고 노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총 4개가 있는데 잘 안 쓰는 거 2개는 뺐어.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2개도 찾아서 외워놓으세요. 특징들. 근데 여기서 이제 통계학 전문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책을 공부하면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샤피로 윌크 검정이에요. 왜냐면 얘가 가장 기본이거든. 실제로 근데 이걸 잘 안 써요. 왜냐면 샤피로 윌크라는 검정이 되게 기준이 엄격해. 조금만 틀려도 이거 정규성 안 맞다라고 결과가 나와. 네, 뭐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정규성을 검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어디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그 논문은 제가 나중에 뒤에 따로 그 출처 적어놓은 거 있어요. 변수들에 대해서 외도하고 첨도를 측정을 해서 외도값하고 첨도값이 일정 기준 사이면은 정규분포를 대체로 따르더라 라는 논문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 논문이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아싸 한 거야. 왜냐? 그럼 거의 다 정규성 맞다고 치거든. 그거를 이제 파이썬 함수로 만든 게 노멀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정규성 판단은 우리는 노멀 테스트로만 때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수업 예제 이거 정규분포 맞추기 너무 힘들어. 지난주 내내 예제 데이터 다 돌려고 이거 정규분포 맞추게 수치값 수정하느라고 진짜 생고생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모든 분석을 일단 정규분포가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통계학과에 되게 엄청난 괴담이 하나 돌아다녀요. 데이터 표본수가 30개가 넘으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엄청난 괴론이 하나 돌아다녀.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은 몇만 건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분포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우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머신러닝 책들이 정규성 검정 1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 앞뒤 맥락 없이 공부하면은 그런 정규분포가 뭔지 검증 안 하고 그냥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요. 스토리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수를 만나면은 웬만하면 정규분포 따지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많다.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어. 며칠 걸렸어, 이거. 자, 오전 여기까지 합시다.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오전에 이제 가설검정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검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뽑아놓은 평균값이 과연 모평균의 평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전혀 생뚱맞은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설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뽑아놓은 데이터가 정규성을 충족해야 되는데,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보려면은 샤피로 윌크 검정, 통칭 그냥 샤피로 검정이라고 불러요. 내지는 노멀 테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이걸 수행하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 값을 주는데, 그 리턴 값도 p-valu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그 통계 관련 함수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판정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이제 정규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가설은 일단 정규분포죠.
정규성이라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예요. 규모 가설이 뭐야? 무조건 차이가 없다. 뭐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뽑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와 차이가 없다. 이 말이 뭐야? 정규 분포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05보다 작아야 돼? 아니면 같거나 커야 돼? 그렇죠. 같거나 커야죠. 규모 가설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보통 이제 0.05보다 작은 게 의미가 있다. 막 처음에 그렇게 많이 주입을 시키는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 0.05보다 커야 의미가 있는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정규성 가설은 규모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대립 가설은 정규 분포와 차이가 있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립 가설 채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P값, 즉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큰 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정규성을 판단하는 방법이요. 현실에서 다루는 대부분 데이터가 정규성 검증에 위배돼요, 사실은. 정규 분포 따르는 데이터 수집하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그래서 전공수학 같이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만 그 정규 분포가 좀 들어맞고 그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전공수학과 같이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만 들어맞고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말이 좀 불분명한 거를 좀 완전하게 합시다. 접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제 데이터에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샤피로 울크 검정은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상치가 없어야 돼. 사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이상치를 왜 정제해야 되는지, 사분위수를 그렸을 때, 상자 그림을 그렸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만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데이터 분포를 그려보면은 조금 있고 대다수가 있고 조금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상치가 막 여기 위에 더 있어. 그럼 밑에 이쪽에 데이터가 뭐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그 KD를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상치를 없애는 거야. 이상치를 괜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정규 분포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고 이상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데이터가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상치가 지나치게 많으면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이터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니면은 대부분 모든 그 머신러닝 책이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해법이 그럼 데이터 수집 더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정규 분포에 맞춰놓고 최대한 정규 분포에 근접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그 모든 모델이 이론에 들어맞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데이터 이상치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치 정지하고 그러는 게 귀찮으니까 넘어가, 사실은.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치 정제는. 자,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이 거의 완전해야 돼요, 샤피로 윌크는. 그래서 현실에서 이 기준에 맞는 데이터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데이터의 외도하고 첨도의 통계량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199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규 분포 기준은 외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정규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봐도 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테스트가 노멀 테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노멀 테스트를 적용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참고문헌에 얘를 넣는 게 맞죠. 이걸 넣어줘야 그럼 정규 분포를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외도하고 첨도가 2보다 작고 7보다 작은 게 정규 분포를 대체적으로 따른다라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다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미리 실험을 해놨잖아요. 정규성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제 정리해보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료가 중심에 몰려 있어야 되고요. 외도와 첨도를 통한 기술 통계량 판단. 좀 전에 말했죠.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정규성에 대한 가설 검정. 샤피로 윌크 테스트였죠. P값이 0.05보다 큰 거. 0.05보다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 자, 정규성을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요. 그 정규성이 판단이 돼야 평균값이 평균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평균값이 과연 이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평균이란 게 데이터의 가운데 있는 게 맞느냐. 뉴스에서 나오는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진짜 모든 사람의 평균 월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평균 월급은 개뻥이라 그랬죠. 중위소득하고 안 맞잖아. 일단 평균값하고 중위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그건 정규분포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영한 게 SCI 파이 패키지의 노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데이터의 로그 변환이나 제곱근 변환을 합니다. 로그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모든 값에 로그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넘파이로 함수한 줄이면 다 돼. 제곱근은 모든 값을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곱근 값은 값이 너무 커지니까 잘 안 써요. 이 로그 변환보다 조금 더 발전된 케이스가 우리가 했었던 스탠다드 스케일링이에요.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주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일반 통계 같은 경우는 로그 변환을 많이 해요. 자, 가설 검정의 전제 조건. 첫 번째, 정규 분포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등분산성이에요. 각각의 그룹 간에 혹은 조건에서 오는 오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이거는 t-테스트에서는 안 하고요. 분산 분석하고 회계 분석에서 많이 합니다. 등분산성이 있어야 통계적 결과가 신뢰성이 있고 해석이 쉬워요. 그래서 등분산성이 깨지면은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고요. 등분산성은 주로 잔차 분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잔차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통계책 기초서는 이거를 큐큐플롯이라는 거로 시각화를 해요. 저는 큐큐플롯 만들 그 코드가 코드가 좀 지저분해서 안 쓰는데 큐큐플롯. 큐큐플롯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실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렸었죠. 그러면 실데이터와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실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추세선에 올라와 있는 요 좌표 값들이
추정치예요. 실 데이터와 요 추정치 간의 차이. 이거 딱 맞네. 요 차이 있죠. 이 차이. 이 차이가 내가 만든 추정값과 실제 값 간의 나머지잖아요. 그쵸? 잔여물이잖아. 그래서 잔차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어디서 잔차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의미가 좀 전혀 이상한 의미가 나길래 응?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잔차가 요거예요. 실 데이터와 그 추정치. 나중에 이 잔차 갖다가 또 잔차 검정이라는 것도 되게 때려요. 잔차하고 오차하고 표본하고 원데이터 차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서 그걸 보고 읽었어. 뭐 아무튼 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자, 그래서 요 잔차 값이 얼마인지를 모아놓은 그래프예요. 그게 QQ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차이가 2구, 여기가 뭐 4구, 3이구, 3이다. 뭐 이러면은 그래프에 2, 4, 3 뭐 이렇게 나머지 값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요 추세선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걸로 이제 분산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야기해요. 이걸 나중에 잔차 검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회계 분석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부터 되게 복잡해져. 그걸 판단하는 게 이제 잔차의 분포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함수 하나 딱 때리면 돼요. 자, 어쨌건 이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등분산성이 맞는지 검정하고 등분산성이 깨진 경우에는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분석 방법 자체가 바뀌어요. 등분산성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 원론적인 통계 모델을 적용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오답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면 함수가 바뀌어요. 파이썬도 코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함수로 호출해야지 처음부터 맞지도 않는 데이터에다 놓고 함수로 호출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해야 분산 분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 대한 분산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바틀렉 검정이라는 걸 해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들이에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등분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바틀렉 검정이라는 걸 해요. 얘는 두 집단뿐만 아니라 세 집단에서도 써요. 이 함수 자체가 모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걸려있는 애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 그때만 성립을 해요. 얘는 규모가설이 분산이 차이가 없다. 분산이 같다. 대립가설은 분산의 차이가 있다. 같은 용도로 쓰는 게 핑거 킬링이라는 검정이 있는데 얘보다는 바틀렛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얘는 수업 예제에서는 아예 넣지 않았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는 일단 로그 변환을 먼저 시도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등분산성을 충족하는지 보기 위해서 레빈 검정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F 검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F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등분산성이 충족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또 잘 가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대부분 통계책이 어떤 통계 모형을 적용을 하려면 정규 분포도 따라야 되고 등분산성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어떤 책은 정규 분포는 아예 얘기도 안 하는 책이 있어. 특히 나중에 회계 분석 가면은 회계 분석의 전제 조건에 정규성은 나오지도 않아요. 등분산성부터 얘기를 해.
왜냐면 등분산성을 충족한다는 것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곧 죽어도 안 따라. 그래도 내가 뭔가 검정을 하려면 등분산성을 충족을 해야 돼. 그럴 때 쓰는 검정이 레빈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빈 검정은요, 정글성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써요. 레빈 검정하고 또 비슷한 검정 방법이 또 있는데 얘도 잘 안 쓰는 방법이라서 수업 예제에 넣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독립성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독립성은 주로 관찰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만약에 데이터 분석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각 필드들이 지들끼리 상관관계가 있으면 걔네들은 분석 데이터로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독립성을 확인하는 거는 별도의 그 함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탐색적 분석 관계에서 그냥 페어플롯 한번 돌려보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전부 충족이 되면은 우리는 T테스트, T검정이라는 걸 수행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때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두 모집단 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해요. 새로 개발한 백신이 예방이 있을 그 효과가 있을 거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을 먼저 관찰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채택하는 거죠. 코로나 백신이 전 국민한테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임상실험을 거친다는 거지. 근데 코로나 백신은 임상실험 거의 없고 그냥 필드 테스트 바로 들어갔었죠. 국민한테 맞춘 게 거의 테스트였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검정 통계량을 구해요. 그러니까 기후가설은 새로 개발한 백신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없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뭐가 없어야 규모가설일까? 효과가 없어야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규모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효과가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검정 통계량을 구해. 그럼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는 P밸류를 알 수 있어. 그럼 이 P밸류에 따라서 규모가설을 그대로 끌고 갈지 아니면 얘를 기각할지를 결정한다고요.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통 효과가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면 안 돼. 뭐든지 확언하면 안 돼. 그럼 책임 소재가 나한테 와.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야 돼. 그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의성 검정이라고도 해요. 자, T테스트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표본 T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모집단 평균이 이전보다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달라졌는지를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 얘는 두 개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판단을 해요. 만약에 임상실험을 할 때 어떤 약을 복용한 집단과 복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수행하는 게 독립표본 T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표본 T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응표본은 한 집단에다가 어떤 효과를 적용해 놓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대응 표본 T테스트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판매율을 두고 봤을 때 이벤트를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이전 판매량과 이벤트 이후 판매량을 비교해서 평균이 차이가 있으면 평균 판매량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벤트가 어떻게든 작용을 했구나. 그 다음에 올라갔는지 낮아졌는지 비교를 해봐야죠. 그때 그 다음에. 자, 이 T검정은요.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옛날과 현재 이런 식으로 어쨌건 두 개를 비교해요. 독립표본은 서로 다른 두 개 그룹 간이야. 대응표본은 효과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검사하는 거예요. 어쨌건 비교를 두 개를 놓고 해요. T테스트는 무조건 두 개밖에 비교 못해요. 만약에 집단이 여러 개면요. 집단이 세 개면 그러면 얘들끼리 T테스트하고 얘랑 T테스트하고 얘랑 T테스트해서 복합적으로 비교하면 되겠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에러율이 좀 높아요. 이거를 뭐라 그랬더라? FW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에러율 값이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정리 안 했는데 여튼 이렇게 하면은 좀 틀릴 확률이 높아. 그래서 비교 대상이 3개 집단 이상일 때 들어가는 게 분산 분석이에요. F검정. 적용하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은 T검정, 세 집단의 평균은 분산 분석, F검정. 이렇게 구별하시면 안 틀릴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증 쪽집게 강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격증에 집착하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두 집단을 가지고 분산 분석을 수행하면은요, 독립표본 T검정이랑 결과가 같아요. 자, 분산 분석은요, 두 가지 이상의 집단의 평균이 서로 같은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설하고 대립가설이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만 나타내요. 앞에서 말했던 보통 이제 가설검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T검정을 많이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가설검정이라고 하면 T검정을 얘기해요. 맥락에 따라서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여기도 단어를 좀 바꿀게요. T검정. 근데 T검정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평균이 큰지 작은지도 해줘요. 그래서 T검정은 방향도 얘기를 하지만 분산 분석은 방향은 못 따져요. 자, 파이썬에서는 그 SCI 파이의 스테이지 패키지를 통해서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아까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검사하고 스테이트 모델스라는 패키지로 분산 분석을 수행합니다. 자, F검정의 종류, 1원 분산하고 2원 분산이 있어요. 1원 분산은요,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분산 분석의 조건은 집단이 세 집단이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세 개인 거야. 자, 그래서 세 가지 교육 방법을 각각 적용을 했을 때, A라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학생들, B라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학생들, C라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학생들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한다. 비교 지표는 하나죠. 성적 하나. 집단은 세 개야. 근데 비교하는 지표는 하나야. 우리 반 학생, 옆반 학생, 교무실 직원들 모아놓고 키만 비교해. 그럼 1원 분산이야. 근데 키하고 몸무게를 같이 비교해. 그러면 2원 분산이야.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만도도 비교해. 그래도 2원 분산이야. 대체로 두 가지 넘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잘 안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을 비교할 때는 2원이에요.
자, F검정의 가설. 이것도 전반적으로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규모 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다입니다. 차이가 없다. 모든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같다. 대립 가설은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근데 t-테스트는 그럼 어떻게 다른데? 가 나와. 분산 분석은 어떻게 다른데는 안 나와. 왜냐면 A랑 B랑 C랑 비교하는데 얘네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A랑 B랑은 어떻게 다르고 B랑 C랑은 어떻게 다르고 A, B, C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끝이 나잖아요. 근데 분산 분석은 이걸 몰라요. 집단이 A, B, C가 있다면 A와 B가 다른지 B가 C가 다른지는 분산으로 못 올라.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 뒤에 또 사후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대로 된 통계 모델은요, 각각의 통계 모델을 이렇게 단원별로 배워요. 이게 각각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라 얘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분석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는 게 내가 한 단원만 공부해서 여기만 파야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완주를 해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하나가 돼. 그래서 다음번 프로젝트가 꽤 오랜 뒤에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들어갔으니까 머신러닝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안 나와. 대신에 규모가 엄청 크겠지. 뭐 억지로 중간에 하나 넣으라 그러면 넣을 수는 있어요. 아마 중간에 넣을 가능성이 커. 자, 규모 가설은 대체적으로 A랑 D가 있는데 얘네가 별 차이가 없다. 대립 가설은 이걸 뒤집는 거라 그랬죠. A와 B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파이썬으로 코드를 열심히 짰어. 그랬더니 규모 가설이 기각되고 대립 가설이 채택한 자라 코드 결과가 나왔어. 근데 내가 코드를 잘못 짰던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제 표본 추출이 잘못됐던지 등의 이유가 작용을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 가설이 맞는데 실제로는 규모 가설이 틀리질 않았는데 규모 가설을 기각해버린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서울시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진도 나갔을 것 같은데 시험 공부. 이거를 제1종 오류라고 해요. 규모 가설이 맞는데 틀렸다고 우기는 거를 1종 오류. 그럼 반대는 뭘까? 2종 오류. 대립 가설이 틀렸는데 맞다고 우기는 거. 이거를 2종 오류라고 해요. 자, 규모 1종, 대립 2종. 나 갑자기 정체성이 혼란오는데? 자, 가설 검정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요. 장담하건대 웬만한 대학교 한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거뜬히 풀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외도하고 여기 참고문헌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외도하고 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논문이 나와 있는 추천이니까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참고문헌 이거 꼭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정교성 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정교성 검정이 꼭 충족돼야 되나요? 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 많이 해요. 정교성 충족하는 데이터 얻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정교성 충족하는 데이터 얻기도 힘들고, 이거 설령 얻는다고 해도 그 등분산서까지 충족시키기가 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에 대해서 좀 풀어놓은 그 글이 있길래 요것도 좀 참고를 해서 썼어요. 자,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분 후에 봅시다.